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또는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더 나를 만만하게 본다든지 나의 진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의 이정호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두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정호님은 동네에서 친절한 철물점 사장님으로 통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정호님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 김성재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이자까지 꼼꼼히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모아둔 적금을 깨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김성재 씨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전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과 연결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최대한 먼저 호의를 베풀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해주면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호님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간절히 부탁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거나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본성이 궁금하다면 처음에 진심을 다해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 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당신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바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화가 났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72세 박혜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혜영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늘 따뜻한 미소로 이웃들을 대하는 분이셨죠. 하지만 최근 혜영님께서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강미선 씨라는 분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성격이려니 했던 미선 씨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고, 혜영 씨는 나이 드셔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생각이 짧으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왜 준비하셨어요? 라면서 혜영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씨는 혜영님이 화를 내거나 섭섭함을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나요? 농담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문제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정당한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예민하다고 몰아갑니다. 둘째, 농담이었다며 상황을 축소시킵니다. 셋째, 좋은 뜻이었다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작 자신은 작은 지적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혜영님의 경우에도
한 번은 미선 씨의 말투가 조금 거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가 오히려 크게 역공격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난 늘 이런 말투인데요. 혜영 씨야말로 너무 트집 잡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종종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죠. 혜영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미선 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혜영님의 말을 자주 끊었습니다. 혜영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했죠. 심지어는 혜영님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마저도 공개적으로 폄하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만만하게 보는 태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자주 끊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68세 김태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태수님은 은퇴 후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40년 지기 친구인 박진섭 씨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법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태수님과 진섭 씨는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하고 인생의 힘든 순간들도 함께 견뎌온 소중한 인연이었죠. 하지만 최근 진섭 씨의 행동이 태수님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진섭 씨는 태수님을 마치 촌스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야, 태수는 아직도 그 조그만 농장에서 뭐 하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떡해?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지. 라며 태수님을 무시하는 말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진섭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늘 공손하고 친절했으며 그들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공손한데 유독 당신에게만 무례하고 차갑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은근한 무시와 비하의 패턴을 살피는 것입니다. 진섭 씨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말에는 늘 은근한 비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농사로 먹고 살기나 하겠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특히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말에는 내가 사는 방식은 형편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들은 절대 직접적인 모욕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네 번째 방법과 다섯 번째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근한 무시와 비하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하면서 당신에게는 교묘한 방식으로 상처를 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적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본 세 분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정우님은 친절을 베풀었다가 5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박혜영님은 모임에서 지속적인 무시를 당했죠. 김태수님은 4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그어야 할 때 긋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거리 두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보는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예를 들어 이정우님의 경우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유 자금이 없네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었을 겁니다. 둘째, 당당히 맞서기입니다. 박혜영님처럼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 의견을 그렇게 평가하시니 불편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김태수님의 경우처럼 오래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섭이 40년 지기 친구로서 할 말이 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건 친구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문제적인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외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혜영님은 미선 씨와 거리를 둔 후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했습니다. 제 의견도 동등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다가 단둘이 있을 땐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분들과 있을 때와 지금의 태도가 많이 다르네요. 왜 저에게만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건가요? 이런 차이가 계속된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적 행동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린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대화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절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배려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의 습관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박혜영님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미선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이 생겼다고 하시죠. 김태수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섭 씨와 거리를 둔 후 오히려 더 진실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가 3단계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5가지 방법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특히 이런 순간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당신이 도움을 줬을 때의 반응, 의견 충돌이 있을 때의 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 당신에게 부탁할 때의 태도. 여기서 중요한 점,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기록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억은 종종 감정에 의해 왜곡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정말 그랬나? 하고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월 며칠 땡땡 씨가 한 말이 불편했다. 몇 월 며칠 다시 한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기록들이 모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만의 경계선 정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2번 이상 약속을 어긴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은 한 번만 봐준다.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선을 긋는다.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천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는 더욱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우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이라는 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후의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박혜영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선 씨의 모욕적인 말들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깊은 상처가 되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분들 모두 변화를 선택하신 후 더 행복한 삶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태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걸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문제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외롭게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박혜영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씨와 거리를 두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새로운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오래된 관계 재발견하기. 잊고 지냈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보세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취미 모임 참여하기. 요즘은 다양한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운동, 독서, 등산, 요리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셋째, 봉사활동 시작하기.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세요. 첫째, 호혜성 확인하기.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존중 확인하기. 서로의 의견과 경계를 존중하는지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에너지 확인하기. 그 사람과 만난 후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진되나요? 이것은 관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니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셋째, 진정한 친구가 생깁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드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